최 이사님이 결제 서류를 책상 너머로 툭 밀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그 말을 던졌을 때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원 승진 심사 안건에서 김 부장 이름은 빠졌어.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지난 수년 동안 모든 추가 업무, 야근으로 지새운 밤들, 회사 측에서 눈앞에 흔들어대던 그 모든 약속을 묵묵히 삼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군말 없이 받아들일 거라는 조용한 기대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마침내 결심이 섰고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렇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전체 이야기를 계속 듣기 위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레드라인 물류의 유리문을 통과하며 이 나라에서 성실함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 야근하며 한 지역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면 결국 존중과 승진이라는 보상이 따를 것이라 믿었죠. 회사는 저에게 끊임없이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우리 세대 한국인들이 배운 대로 느리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요령도 피우지 않았고 사내 정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로만 승부했죠. 저는 강원도 대관령에 폭설이 쏟아질 때도 화물 운송을 조정했고 산불로 도로가 통제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전체 물류 네트워크를 우회시켜 경쟁사들은 엄두도 못 낼 정시 배송률을 유지해냈습니다. 저는 모든 화물 기사님들의 성함을 외우고 있었고 제조사 클라이언트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 그리고 배송 지연을 수십억 원짜리 손실로 바꿀 수 있는 공급망의 모든 취약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최 이사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 김지은 부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임원회의실에 앉아있는 건 여전히 최 이사였고 매 시간 쪼개지며 현장을 수습하는 건 저였습니다. 저는 늘 나 같은 사람에게 인정은 조금 늦게 오는 법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기곤 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사내 정치질에 끼어들지 않고 회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조용한 일꾼들 말이죠. 당시에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리를 지키는 동안 레드라인은 저에게 아무리 투자를 안 해도 제가 알아서 회사를 구해낼 거라는 사실을 학습하고 있었으니까요. 2019년 태풍과 폭설이 겹쳤던 겨울, 물류 프로토콜을 새로 짜서 회사가 20억 원 가까이 되는 위약금을 물지 않게 만든 것도 저였습니다. 유가가 폭등했을 때 운송업체들과 새로운 계약을 협상한 것도 저였고요. 최 이사가 주요 거래처와의 미팅을 망쳐놓았을 때 경쟁사로 넘어가려는 대형 클라이언트를 붙잡은 것도 저였습니다. 저는 평온한 얼굴과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자부심이라 착각했던 책임감으로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 지역 본부의 척추라고 불렀습니다. 최 이사는 저를 믿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임원들이 말하는 믿음직하다는 뜻이 절반의 보상으로 2배의 짐을 지게 해도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팀원들은 윗선 경영진은 절대 믿지 않아도 저만큼은 믿었습니다. 이 대리는 스트레스 가득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부장님이 그만두시면 여긴 그냥 무너질 거예요. 저는 웃어 넘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교육했고 멘토링했으며 경영진의 엉터리 계획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팀원 탓으로 돌리려 할 때마다 그들을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레드라인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저에게 치열하게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저를 버티게 한 건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리가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 이사가 임원 승진 최종 결제만 남았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고 믿어야만 했으니까요. 제 인생에 15년을 바쳤는데 그들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사운을 내걸고 연말 송년회가 따뜻해 보여도 어떤 회사는 결코 자신들의 안위보다 직원의 조용한 유능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이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인 그날은 저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 금요일 오후의 모든 디테일이 생생합니다. 마치 의사가 악성 종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처음엔 드라마틱한 건 없었습니다. 고성도, 폭발도 없었죠. 그저 분위기, 자세, 공기의 흐름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3개월 전부터 이 미팅을 최종 리뷰 및 인수인계 계획이라고 잡아두었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그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15년 동안 레드라인의 운영을 어깨에 짊어진 끝에 드디어 제가 해온 일에 걸맞은 직함과 권한을 받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후 2시 59분, 이사님 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프로답게 승진을 수락하는 법, 비록 그 승진이 그가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제가 자격이 있었던 것이라 해도 그에게 감사하는 법을 리허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리허설하지 못한 건 실제로 벌어진 일에 어떻게 대응할지였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최 이사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쌓여있는 서류 뭉치를 쳐다보며 볼펜을 딱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커리어를 수십 번 구해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카카오 택시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앉게 여전히 눈을 맞추지 않은 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블라우스 자락을 다듬으며 앉았고 뱃속에서부터 차갑고 묵직한 것이 올라오는 걸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십 번의 회의를 같이 했지만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 적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인이 이득을 보는 결정을 내리면서 마치 어쩔 수 없는 짐을 진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는 그런 과장된 한숨이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임원 TO 확대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어. 저는 눈을 한번 천천히 깜빡이며 그가 설명을 덧붙이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류라니요. 그는 마치 그 단어가 두 번째 뱉을 때 더 맛있는 것처럼 반복했습니다. 보류. 또 한 명의 임원을 추가하기엔 타이밍이 안 좋다는 거야. 연봉 문제도 있고 경제적 압박도 있고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가 마침내 눈을 들어 저를 쳐다보았고 아주 짧은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미처 감추지 못한 무언가의 흔들림을요. 죄책감, 두려움, 아니 회피였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 회의가 이렇게 끝날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승진 패키지는 이미 승인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수인계 일정 문서화뿐이라고 하셨고요. 뭔가 변경된 건가요? 이런 일도 있는 법이지. 그가 10대 청소년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바뀌는 거고 예산은 쪼들리는 거고 우리 모두 적응해야지. 적응? 그 단어가 생각보다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적응해왔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적응했고 제 급여보다 2단계나 높은 수준의 업무를 하는 것에 적응했습니다. 임원들이 감당 못하는 모든 막판 긴급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그 적응이 레드라인이 지금껏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였는데 이제 그는 그 단어를 무기 삼아 제 충성심을 자신의 결정을 위한 쿠션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예산 변동은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급여 인상은 제가 이미 맡고 있는 책임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직함이 늦어지는 거라면 최소한 연봉 조정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순간 그가 다시 눈을 피했습니다. 이 사회는 역할과 급여가 조직 구조와 일치하길 원해.
그가 대본을 읽듯 말했습니다. 임원 자리가 다시 나면 김 부장이 1순위야. 1순위. 저는 2년 동안 1순위였습니다. 그건 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한 16시간씩 이어지는 폭설 속 경로 재설정과 한밤중에 화물 재배치를 갈아넣게 만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덕분에 최 이사는 뛰어난 리더십 본능을 가진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더군요. 이 결정은 예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통제권 문제였습니다. 저를 승진시키면 돈을 더 줘야 하니까요. 저를 지금 자리에 묶어두면 제가 가진 운영 전문 지식을 쥐어짜내면서도 제가 10배는 더 자격 있는 권한이나 인정은 안 줘도 되니까요. 그리고 최 이사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조카를 경영승계 라인 가까이에 경쟁자 없이 꽂아 넣을 수 있겠죠. 그는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의 눈이 대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억지로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갑자기 임원 추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 김 부장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야. 지금처럼만 계속해줘. 드디어 나왔습니다. 모든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결국 듣게 되는 그 말. 지금처럼만 해라. 번역하자면 조용히 있어. 질문하지 마. 우리가 짐들기 싫으니까 네가 계속 짊어져.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시끄럽게도 드라마틱하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년간 닳고 닳았던 밧줄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지듯 깔끔하고 확실하게요.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늘 그랬듯 실망감을 삼킬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상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편안한 오만에 빠져있던 최 이사는 자신이 방금 자신의 몰락에 불을 당겼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의 방을 걸어 나왔을 때 복도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희박해진 느낌. 마치 공기 자체가 제가 레드라인에서 쌓아 올린 삶이 방금 끝났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제가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더라도요.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나쁜 진단 결과를 들은 직후처럼요. 차분하고 침착하고 기능할 수 있을 만큼 초연했지만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기엔 너무 쓰라린 상태였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닫고 천천히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인내가 미덕이고 충성심은 결국 보상받을 것이며 최 이사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의 가치를 그저 늦게 알아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책상에 앉아 있으니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보상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승진은 이사회 회의나 예산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하는 일을 저에게 계속 시키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깨달음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제자리에 꽂히듯 조용하고 날카롭고 깔끔했죠. 저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업무를 하거나 주말 스케줄을 확인하려던 게 아니라 저를 붙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몇 달간 무시했던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헤드헌터, 경쟁사, 전 직장 동료들, 레드라인을 떠나며 김 부장님은 거기 있기에 너무 아까워요. 회사가 부장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 저는 레드라인이 약속을 지킬 거라며 늘 그들을 거절했었습니다. 이제 운영총괄 이사직, 리더십 포지션 오픈,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들을 읽으며 무언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를 멈칫하게 만든 이메일은 3주 전 서밋 플로우의 대표, 박도현 대표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업계에서 회자되던 이름이었죠.
그는 서밋플로우를 로컬 운송사에서 시작해 전국구 브랜드를 위협하는 테크 기반의 강자로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클릭했습니다. 김지은 부장님. 수년간 부장님의 성과를 지켜봐 왔습니다. 레드라인에서의 운영 전략은 저희 채용 및 교육 프로그램의 참고 자료가 될 정도입니다. 만약 더 높은 레벨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부장님의 감각을 필요로 하는 임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직접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장난질도 믿기도 없었습니다. 제 가치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온 진짜 제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론 배신감이 들었고 최 이사가 저에게 한 짓을 겪고도 배신감을 느끼는 제 자신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하게 느껴진 감정은 수년 만에 처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 저는 주저없이 답장을 쳤습니다. 박 대표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주말에 뵙고 싶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4시 22분. 최 이사가 지금처럼만 해달라고 말한 지 38분 후였습니다. 15년의 충성심이 공식적으로 유효기간이 끝난 지 38분 후였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처음으로 제대로 쉬는 숨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 이메일. 박 대표가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판교 본사에서 뵙죠. 부장님의 예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제가 저를 증명하길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회인 척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제가 받아먹길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기다린 겁니다. 저는 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돈된 파일들, 운영 매뉴얼 바인더들, 제가 직접 설계한 마감일과 위기 방지 프로토콜이 표시된 벽걸이 달력, 처음으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확함만 느껴졌습니다. 레드라인은 저를 가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없었죠.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저는 드디어 그들이 자격이 있는 척하는 연극을 끝낼 것입니다. 서밋플로우의 본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강철 라인과 통유리로 된 건물은 낡은 커피 냄새와 공포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레드라인의 구식 벽돌 건물. 아마 구로동이나 영등포의 낡은 빌딩쯤 되겠죠. 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제가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회사가 얼마나 다르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회의실 밖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표정은 따뜻했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예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지은 부장님, 와주셔서 기쁩니다. 그 말은 인사치레가 아니라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저는 커리어의 대부분을 준비도 안 된 회의에서 임원들이 관심 있는 척하는 걸 보며 보냈습니다. 박 대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제 작업물로 가득 찬 바인더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효율성 모델, 위기 상황에서 작성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들. 레드라인은 존재한 적도 없는 척했던 것들이었죠. 수년간 부장님의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레드라인의 안정성을 구축했지만 그들은 절대 부장님께 리더십을 주지 않을 겁니다. 부장님의 리더십이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니까요. 진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듣는 건 놀라웠습니다. 레드라인에서는 모든 게 반쯤만 이야기되고 반만 약속되고 반만 설명되었습니다. 이곳에선 모든 게 직접적이고 깔끔하고 날카롭고 정직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드라인 같은 회사가 자신들을 성공시켜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아니까요. 그들은 충성심을 약점으로 착각하죠. 결국 모든 걸 잃게 될 때까지요. 그는 폴더를 열고 계약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예산 승인을 기다리라는 초대장도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지역 운영 총괄 상무, VP. 그가 말했습니다. 전권 위임,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 성과급 및 스톡 옵션, 그리고 간섭 없이 팀을 꾸릴 수 있는 자유를 드립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인 인정에 대한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존중이란 이런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리더십이란 이런 느낌이어야 했습니다. 승인을 구걸하지 않고 부스러기를 기다리지 않고 덜 떨어진 친인척에게 기회를 주는 동안 인내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것. 하지만 저는 저를 지탱해주지 않는 회사를 15년이나 떠받치고 있었고 그 망설임의 무게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미 이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가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건 올바른 환경에서의 직함뿐이었습니다. 아첨은 없었습니다. 조종하려 들지도 않았고 그저 진실뿐이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저는 두려움이나 습관이 저를 다시 잡아 끌기 전에 서명했습니다. 박 대표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미소에는 만족감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레드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좋은 인재를 알고 계신다면 채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리의 지친 결이 최 이사에게 무시당하던 박주임의 명석함, 레드라인의 혼란 속에 묻혀버린 정사원의 조용한 재능을 떠올렸습니다.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건물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알았으니까요. 재능은 직함이 아니라 존중을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레드라인은 그 두 가지 모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2분 서밋플로우의 제 새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주말에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공간은 아주 크진 않았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책상, 선명한 모니터, 판교 테크노밸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 의자에 쌓인 연체된 보고서 더미도 없었습니다. 저를 덫처럼 기다리는 아침의 위기도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자기가 지역 본부를 굴러가게 하는 척하는 최 이사도 없었죠.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자마자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리듬으로요. 집어들기도 전에 손이 멈칫했습니다. 첫 번째 알림은 레드라인에 남아있는 동료가 전달해준 이메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 7분에 제출된 이 대리 이달의 사직서였습니다. 2주 후 퇴사. 저는 몇 초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글로 적힌 걸 보니 제 안에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바뀌는 게 느껴져서였습니다. 이 대리는 수년간 가장 힘든 운영 계정을 인정도 못 받고 도맡아왔습니다. 최 이사가 자기 라인의 사람들을 승진시키느라 이 대리가 3번이나 승진해서 누락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부장님 떠나시면 저도 바로 뒤따라갈 겁니다. 언젠가 우리 둘 다 지치고 너무 솔직해져서 숨길 수 없었던 어느 야근 날 밤 그가 말했었죠. 저는 그가 진짜로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9시 12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전달된 이메일. 이번엔 박주임 박준호였습니다. 그의 사직서는 더 짧고 깔끔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수천만 원을 절약하는 해결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던 상사들의 무례함을 수년간 삼키며 예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외교적일 빚이 없었죠. 그리고 오전 9시 55분. 세 번째 알림. 정사원 정수. 불평 한마디 없이 경영진 절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술적 조정 지식을 가지고 있던 조용하고 묵직한 정사원. 그의 사직서는 더욱 간단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요. 제가 스카우트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축소되는 곳에 머물지 않으며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을 발견하기 전까진 떠나지 않을 뿐입니다.
오전 10시 23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김 부장, 최 이사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 아침에만 핵심 인력 셋이 사표를 냈어. 3명이나. 알고 있습니다.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장난치지 마. 자네가 얘기했나? 부추겼어? 자네 사람들이잖아. 다 성인입니다, 이사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본인들이 결정한 겁니다. 침묵. 그가 수년간 발을 디디고 있던 절벽의 끝을 마침내 본 듯한 무겁고 당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거취에 대해 논의 좀 해.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다시 자신의 궤도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듯이요. 승진? 보류했던 거? 무기한 보류라면서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승진 말입니까? 그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방어적이었죠. 오해가 있었나 본데 일정은 다시 조정할 수 있어. 일정. 항상 그놈의 일정. 언젠가, 나중에, 조만간 저는 제 새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치는 햇살, 가능성으로 웅웅거리는 새로운 시작. 명확함 외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저 이제 서밋플로우 상무입니다. 그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서밋플로우? 김지은, 거긴 우리 경쟁사잖아. 이사님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존중을 제안한 회사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조용한 진실은 고함보다 더 강하게 때리는 법입니다. 내 팀원들을 데려갈 순 없어. 절박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사님이 밀어내신 겁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사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커리어만 밟아온 최 이사는 처음으로 파묻힌 자신을 파낼 도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운영 붕괴라는 건 절대 폭발음과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시작되죠. 답장 없는 이메일 하나, 1시간 지연된 배송 하나, 아무도 답을 모르는 클라이언트의 질문 하나. 제가 떠난 첫 주, 레드라인의 침묵은 훨씬 시끄러운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화요일쯤 되자 수년간 연락 없던 직원들에게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동계 우회 경로 프로토콜 어떻게 돌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최 이사가 감으로 찍어서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메시지. 새로운 코디네이터들이 운송사 비상 연락망 체계를 이해 못해요. 마감 시한 계속 놓치고 있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경영진이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그 척추를 뽑아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목요일이 되자 상황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 전 겨울에 만들어둔 우회 도로를 대체자가 몰라서 대형 제조사 물량이 18시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그 실수 하나로 제 계획 덕분에 늘 피했던 위약금 폭탄이 터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 이사가 저에게 모욕감을 줬던 회의로부터 딱 일주일 후 저는 3명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레드라인의 정시 배송률이 8일 만에 10% 가까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일, 15년의 안정성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기초를 쌓은 사람들이 사라졌으니까요. 서밋플로우에서 저는 확장 전략을 짜면서 그 여파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박 대표는 가십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드라인의 고통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에, 제 미래에, 우리 팀의 미래에, 그리고 도시 전역의 불안정을 감지하고 이미 우리에게 연락해오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줄사표, 늘어나는 불만 접수, 레드라인 사무실 바닥을 기어다니는 느린 전기 화재처럼 번지는 혼란. 제 걱정을 흘려듣던 직원들이 이제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부장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부장님이 해준 게 뭔지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 말이 기쁘진 않았습니다. 명확했을 뿐이죠. 레드라인 경영진은 운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고 충성심은 당연한 것이며 약속을 몇 번이나 미루던 인재들은 붙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시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죠. 2주차는 더 끔찍했습니다. 배송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코디네이터 2명이 더 그만뒀습니다. 한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불일치를 이유로 공식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최 이사는 프로세스 안정화를 위해 주당일 500만 원짜리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인더 하나 보고 15년의 암묵지와 노하우를 역설계할 순 없습니다. 한번 깨진 충성심은 돈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존중을 낭비해버린 뒤에는 존경심을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19일째, 레드라인은 하락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낙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내하라고 했던 그 남자, 최 이사는 모든 걸 지탱하던 사람이 마침내 짐을 내려놓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저에게 인내하라고 말한 지 2주 후 제 휴대폰에 다시 그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불안함도 의무감도 그가 허우적대고 있는 재난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본능도 없었습니다. 저는 2번 울리게 놔둔 뒤 받았습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드디어 생긴 그 간극을 그가 느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김상무, 그가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돌아와야겠어. 목소리에 묻어나는 절박함은 이제 미묘하지도 않았습니다. 날 것 그대로였죠. 운영이 마비됐어. 클라이언트들이 계약 해지하겠다고 난리고 우리 지금 7명 잃었어. 이번 주에만. 저는 서밋플로우의 제 새 책상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뒤로는 잘 이끌어지는 조직의 차분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안타깝네요, 이사님. 진심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영진의 태만으로 인한 결과를 뒤집어쓰고 고통받는 남은 직원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레드라인은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가 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승진 바로 처리해줄게. 상무 타이틀, 연봉 대폭 인상, 지분도 줄게. 진짜 지분이야. 운영 전권 다 주고 원하는 건 뭐든지.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겨서가 아니라 불과 16일 전만 해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던 그 모든 것을 패닉에 빠져서 제안하는 꼴이 비현실적이라서요. 최 이사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임원 자리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타이밍이 안 좋다면서요. 상황이 변했잖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네, 제가 말했습니다. 변했죠. 이사님의 운영을 지탱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떠났으니까요. 침묵, 무겁고 패배감 짙은 침묵. 지은아, 그가 이제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이 지역 본부, 네가 키웠잖아. 너 없인 안 돌아가는 거 알잖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우리가 바로잡게 해줘.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수년의 핑계 후엔 안 됩니다. 제 충성심을 무기화한 뒤엔 안 됩니다. 제 팀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뒤엔 안 됩니다. 저는 서밋플로우의 물류 야적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리되고 효율적이며 제가 이미 다듬고 있는 시스템 아래 활기차게 돌아가는 현장.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도 여기 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이번 달에 우리를 잃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리가 공정함보다 싸구려라고 결정했던 수년 전에 이미 잃으신 겁니다. 그가 텅 빈 소리를 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이거 못 버텨, 김상무. 그럼 살려준 사람들을 더 잘 대우했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끊었습니다.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결심만 느껴졌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부정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자신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당신을 구해줄 의지가 전혀 없는 곳을 구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레드라인의 몰락 이야기는 단순한 사내 가십을 넘어 뭔가 차갑고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이 충성심을 무한한 인내력으로 착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예시가 되었죠. 업계 저널들은 그들의 몰락을 분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모든 실책의 원인을 하나의 근본 원인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관련 컨퍼런스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대체 가능하다고 믿는 임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사례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서밋 플로우에서 제 세상은 더 넓어졌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2배나 큰 팀을 이끌고 있었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었으며 한때는 절대 레드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조용히, 나중엔 대놓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안정성, 투명성, 그리고 실제로 귀를 기울이는 리더십을 원한다면서요. 예전 레드라인 클라이언트가 서밋 플로우와 계약할 때마다 저는 똑같은 진실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능함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최 이사가 제 승진을 취소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어느 지역 리더십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연장은 중간 관리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 희망 섞인 얼굴들,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워 무례함을 삼키며 수년을 보낸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더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요. 모든 약속을 기록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영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회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계속 보류한다면 그건 그 미래 속에 여러분이 없다는 뜻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는 걸 알아챈 사람들처럼 경청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제 또래의 한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떠날 때라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머무르는 것이 떠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할 때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다리던 승진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요. 저는 어렵게 얻은 깨달음을 안고 그 방을 나섰습니다. 레드라인의 붕괴는 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15년간 무시당한 충성심에 대해 마침내 청구된 계산서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것이 아니었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볼 때 제게 남은 건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회사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저는 충성심이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오직 쌍방향일 때만 그렇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방통행이 되는 순간 그것은 헌신으로 위장한 자기 배신이 됩니다. 수년간 저는 인내가 성공의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기다리고 한 번만 더 증명하면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결국 옳은 일을 해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인생은 타인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짐을 계속 짊어지는 사람들의 조용한 고통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는 누구도 그 가치를 깎아내리지 못하게 거부하는 그 순간에 보상합니다. 제 경우 최 이사가 직면한 결과는 제가 꾸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초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복수가 요란하지 않다는 것을요. 때로는 그저 걸어 나와서 시스템이 스스로 균열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주가 항상 정의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선이 영원히 서 있게 두지도 않습니다. 용서가 자유로울 순 있겠지만 저는 또한 침묵이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정당화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는 것이 당신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깔끔한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의 조각들을 발견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상사가 하는 말로 측정되는 것도 당신을 잡아두기 위해 그들이 하는 약속으로 측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영향력,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스스로 지키는 기준에 의해 측정됩니다. 만약 갇혀 있거나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누군가 당신을 선택해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불확실성 속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 해도 당신 스스로를 선택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은 필요한 존재가 되는 안락함 속에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존중받는 존재가 되는 용기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이 받은 모든 약속이나 확언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행동이 그 말과 일치하는지 물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이력서나 링크드인을 업데이트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연락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알리세요. 안주해버린 삶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하는데 10분을 쓰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